지난번에 이 채널에서 중국의 한 감옥 안에서 흘러나온 쪽지 한 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의 손을 거쳐 바깥으로 전해진 그 접힌 종이에 적혀있던 건 단 2단어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 쪽지를 쓴 사람은 베이징에 시온교회를 세운 조선족 목사 김명일입니다. 중국 이름은 진밍르, 영어 이름은 에즈라 진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아직 구치소에 앉아있는 채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가 직접 말한 그 뒤의 일입니다. 2026년 7월 3일 정오 광시성 베이아이 구치소. 낮잠을 준비하던 그를 누가 불렀습니다. 그는 진술을 받거나 소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짐을 챙기라는 건 나간다는 뜻이니 좋은 신호였습니다. 그가 챙길 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 중국 기독교인에게는 감옥 안에서 성경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한 달을 싸우고 가족과 변호사가 항의해서 겨우 받아낸 책이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 성경을 감방의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 가져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 적힌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석방이 아니라 이송이었습니다. 그는 더 은밀한 곳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가우즈 성도, 왕이 목사도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먼저 알아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공안부가 이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한 것은 2024년 7월 2일입니다. 체포보다 1년 3개월 앞섭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수사는 이미 시작돼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9일 시온교회의 중요한 목회자인 왕린 목사가 홍콩으로 가려고 선전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첫 체포자였습니다. 다음 날 10월 10일 저녁 그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몇 무리로 나뉘어 들이닥쳤습니다. 체포 영장을 꺼냈고 컴퓨터와 휴대폰과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재에서 책 2,000권 가까이를 가져갔습니다. 장모와 함께 연행됐고 10월 12일 새벽 2시에 구치소로 보내졌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체포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공안부가 입건한 전국 행동이었습니다. 처음 붙잡힌 사람은 20명 남짓이었고 최종적으로 18명이 구속됐습니다. 남자 9, 여자 9, 전국에서 잡혀 모두 북해구치소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혐의는 형법 287조의 1, 정보 네트워크 불법 이용이었습니다. 이 죄의 최고형은 3년입니다. 2018년에 예배당이 폐쇄된 뒤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어온 것이 그 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붙은 죄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긴 일이 기독교의 경전과 전통이 인정하는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66일이 시작됐습니다. 들어간 뒤 모든 통신이 끊겼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편지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가 쓴 편지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외부와 이어진 통로는 단 하나, 변호사뿐이었습니다. 한 방에 30명이 넘었습니다. 나무판을 이어붙인 통침대였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그는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원래는 인슐린을 맞았지만 그곳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약은 부족했고 그래서 그는 식사를 절반만 먹으며 혈당을 조절했습니다. 반쯤 굶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신문은 20차례가 넘었습니다.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한 건 신문 자체가 아니라 감방에서 끌려나와 복도에서 수갑을 차고 신문실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질문을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감방에서 꺼낼 때 신문인지 변호사 접견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일인데도. (2026년 5월 25일) 오전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사건을 검찰원으로 이송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평소에는 녹화도 녹음도 다 하지만 그건 다 취소했다. 우리가 직접 얘기하자. 문을 닫고 거래를 하자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 두 사람이 북해 사람이 아니라 공안부에서 내려온 전담 인력일 거라고 봤습니다. 3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꺼낸 카드는 4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량이었습니다. 바뀐 두 죄로 몇 년이 나올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10몇 년이겠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기소한 정보망죄는 최고 3년이다. 자백하면 가볍게 해주겠다. 그가 남긴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 15년과 3년은 매우 다르다. 그는 유혹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그 안에서 지낸 뒤였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3년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바깥에도 말해왔습니다. 두 번째 카드가 더 아팠습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 다 당신이 데려온 사람들이다. 아이가 어린 사람도 있다. 그들을 생각해라. 영웅 흉내내지 말라. 그는 이 대목에서 가장 크게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가족이었습니다. 2018년 이후 그는 출국 금지에 묶여 8년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신청은 무시당했고 항의하려고 표를 사서 세관까지 3번이나 갔습니다. 자백하면 출국 금지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간질이었습니다. 당신 동료 중에도 자백한 사람이 있다. 당신만 안 하면 당신만 손해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는 누구와도 이 일을 의논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5월 25일에 넘어갔는데 변호사를 만난 건 6월 7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열흘이 정신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때를 노린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날 오후 정식으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자백하겠느냐고 물었고 그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서명하고 지문을 찍고 감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지나지 않아 그 두 사람이 감방구역까지 찾아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외부 수사기관은 그 안까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술서에 문제가 조금 있다며 이게 당신이 쓴 진술인지 보고 다시 서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서명하려 했습니다. 그때 같은 방에서 오래 지낸 사람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잘 보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손해를 봤다. 다시 읽어보니 한 줄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위법 범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 그 대답이 삭제돼 있었습니다. 남은 답변만 읽으면 그가 변형된 자백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부했습니다. 3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화를 냈습니다. 수감자가 교도관에게 그렇게 소리치는 일은 없어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결국 그들이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그 두 죄, 사기와 불법 경영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검사는 연루 금액이 수천만 위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검찰장이 직접 밝힌 실제 액수는 이랬습니다. 7년 1개월 동안 교회가 그에게 준 사례비 총액 145만 위안. 검사조차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사 월급은 원래 많지 않습니다. 검사가 지출 내역을 봤습니다. 지출도 별로 없네요. 책 사는 것뿐이네요. 그가 답했습니다. 제 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자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노린 겁니까?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사례비는 2019년에 교회가 정한 월만 9천 위안이었습니다. 통신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베이징에서 30년을 일한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정한 사람은 그가 아닙니다. 집사회와 장로회가 결정했고 그는 목회자 사례비를 다루는 회의에 일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회피 원칙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수입원은 신도의 자발적 헌금뿐이고 교회는 어떤 경영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3월 신도 대표 대회에서 전년도 재정 보고와 그의 예산을 공개했고 신도는 무엇이든 물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경영은 성경학원에 붙었습니다. 2018년 탄압으로 큰 예배당을 잃고 수십 개 소그룹으로 쪼개지자 설교자와 소그룹장을 훈련할 곳이 절실해져 자기 집에서 시작한 학교였습니다. 등록비는 한 과목 300위안이었습니다. 책과 식사와 교사 지도 비용 때문이었고 학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위임의 표시라고 그는 말합니다. 과제를 내고 수료하면 돌려줬습니다. 같은 과정을 시장가로 하면 한 과목 20여 시간에 수천 위안입니다. 그리고 돈을 낸 사람의 수료율이 더 높았습니다. 당국은 이것을 교육기관의 강의 판매로 보고 불법 경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악독하다고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를 짚었습니다. 공화국 역사에서 기독교인은 1950년대에는 반혁명죄로 판결받았고 1980년대에는 이단 사교로 탄압받았고 21세기에는 국가정권 전복죄가 붙었습니다. 왕이 목사가 그렇습니다. 그의 반문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제와 시장에서 쓰는 법을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불법 경영은 시장 질서 교란이 요건인데 교회는 시장 행위가 없고 이익을 남기지 않으며 매년 수십만을 오히려 투입합니다. 통신이 끊긴 그에게 변호사는 외부와 이어진 단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막는 일은 절차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변호인은 장카이 변호사와 정회 변호사였습니다. 장카이는 2015년에 가정교회를 변호하다 구금되고 고문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래지 않아 두 사람의 변호사증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카이의 법률사무소 자체를 폐쇄했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변호사의 소속 사무소에 극한의 압력이 갔습니다. 결국 그 변호사가 부담이 너무 크다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네 번째는 리구이성 변호사였습니다. 2달을 하고 나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변호를 방해한 게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변호를 맡으려는 로펌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손을 써서 내 변호사가 나를 돕는 것을 막았다. 검찰이 세 번째 신문에서 말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구치소에서 당신 변호인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대청에서 항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치소가 그의 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접견을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방으로 돌아가 장모에게 유언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4가지였습니다. 첫째, 나는 절대 자백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이 위법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 그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950년대 신장에 장구 취한 목사는 석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일주일 뒤 사모가 찾아갔을 때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자살했다는 말은 믿지 말라고 썼습니다. 나는 교회의 목사다. 그럴 수 없다고. 셋째와 넷째는 남은 빚을 갚아달라는 것과 친구들에게 약속한 도움을 대신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통보했습니다. 6월 3일 저녁부터 단식하겠다고.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 구치소에서 단식은 큰 죄로 취급됩니다. 같은 방 30명이 집단 위기로 함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구치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계마다 간부가 내려와 설득하고 협박했고 소장까지 나섰습니다. 그는 3가지를 통보했습니다. 단식, 그리고 묵비, 그리고 변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재판은 인정도 협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검찰장이 직접 왔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내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권리는 방해받고 박탈됐습니다. 나는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있으니 심하게 말하면 죽어도 밖에서는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모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검찰장은 당뇨가 있으니 단식은 매우 좋지 않다며 변호인 접견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틀만 단식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6월 7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길이 제도적으로 막혔고 그래서 그는 굶었습니다. 그리고 굶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얻어내는 데 쓴 수단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가 절차를 얻어낸 수단은 자기 몸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그는 또 하나를 써냈습니다. 그들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그는 에어컨이 있는 방에서 수갑을 풀고 컴퓨터를 받아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에 10페이지를 썼습니다. 그가 그때 느낀 것은 이랬습니다. 사실상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려 한 편지였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 문제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 최대한 평화로운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종교 입법에 관한 5가지 제안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감방을 뒤져 그 문건을 압수해 갔습니다. 습근평 주석을 너무 많이 언급했을 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변호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10페이지를 진행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그래서 7월 3일의 이송은 그에게 최악의 신호였습니다. 편지를 압수당하고 변호사도 만날 수 없게 된 직후였으니까요. 그는 고속철에 태워졌습니다. 객차 한 칸을 그들이 전부 전세냈고 그는 가운데에 혼자 앉았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했고 사복 경찰이 가득해 열차장도 승무원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김 목사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은밀한 곳으로 가겠죠.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게 생각하세요. 그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차의 종점은 광저우였고 난닝을 경유했습니다. 난닝이면 아직 광시 아니니 다른 도시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닝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광저우라는 말에 그는 속으로 크게 격동했습니다. 베이징으로 갈 거라면 비행기를 탔을 겁니다. 광저우로 갈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거기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광저우에 내리자 경찰차가 왔고 옆에 5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마약 조직 두목 압송 장면 같았다고 말합니다. 백운 국제공항으로 직행해 차로 바로 VIP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국장이 걸려 있었고 법정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앞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검찰장 1명과 검찰관 2명, 국회에서 그를 신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수의를 벗고 그들이 사준 옷과 신발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이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장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검찰장이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검찰장은 매우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대략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주석께서 영명한 결정을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반어였습니다. 차로 비행기 앞까지 갔고 탑승 계단으로 곧장 올랐습니다. 보안검사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돌려주고 항공권 한 장을 줬습니다. 그 항공권은 국가가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이 산 것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옆에 미국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영사였고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김 목사님 환영합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영사는 그동안의 일도 알려줬습니다. 시온 교환이 벌어진 사흘 뒤 미국 국무장관이 성명을 냈고 국회의원 44명이 의안을 통해 대통령의 방문 때 그의 석방을 요구하도록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의 이름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머리가 멍했다고 말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자 관리 2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통관해 30분도 안 되어 비자가 나왔습니다. 비자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이런 비자는 최소 $1,000이고 규정 뒤에는 예외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북해 구치소에서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는 해변에서 인앤아웃 버거를 먹으며 미국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봤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신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유머가 있고 매우 극적이다. 그리고 8년 만에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내와 딸과 사위. 그는 20몇 살에 목회를 시작해 수많은 청년의 결혼식을 주례했지만 출국 금지 때문에 자기 딸의 결혼식은 주례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한 달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외조부의 이름을 따라 에즈라였습니다. 그가 아이를 안았을 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를 가둔 것도 힘이었고 내보낸 것도 힘이었습니다. 법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속된 18명 가운데 9명은 6월 이후 풀려났고 그는 7월 3일 나왔습니다. 8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8을 두고 나온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야 미국 영사에게서 누가 보석으로 나왔고 누가 아직 안에 있는지 들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그에게 동료 8이 아직 안에 있는데 너는 나갈 거냐고 물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가족은 그를 잘 알았습니다. 그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었다고. 시온교회는 담임 목사제이고 인사와 중대사의 최종 결정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신문 조서에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왕린, 가오잉자, 인후이빈, 왕충, 류전빈, 린수청, 왕중, 우추이 그리고 시온교회 밖에도 중국 전역에 갇힌 목회자가 100여 명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양룽리, 왕샤오광 목사, 가오취안푸, 팡위 목사 3호, 왕위 목사, 리잉창 장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한 사람과 8사람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의 딸 그레이스는 미국 상원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이 민감해서 딸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체포된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전담 경찰이 신문 중에 물었습니다. 내 딸이 상원에서 일하나 하원에서 일하나? 그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북해라는 작은 곳에서 일주일도 안 되어 이런 걸 묻는다는 건 그들이 이미 바깥의 압력을 느꼈다는 뜻이다. 그는 내심 기뻤습니다. 그레이스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실을 하나하나 두드렸습니다. 백악관과 소통했고 언론을 움직였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24시간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월 이후 그 기도는 자녀에게 집중됐습니다. 5월 어느 날 한 구절이 주어졌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처음에 그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용사이니 자녀를 높고 멀리 보내라는 뜻이라고. 그런데 나와서 딸이 국회와 언론을 뛰어다닌 것을 보고 다르게 읽혔습니다. 자녀가 뛰어난 아버지는 원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나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그가 가장 분노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생각인가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당당하게 사람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요구할 때는 욕도 해야 한다. 나는 인질입니까? 선물로 줄 수 있는 물건입니까? 그는 중국에서 수십 년을 섬겼는데 나올 때 양말 한 짝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9달을 잡아뒀으면 마땅히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은 정치를 멀리할 수 있습니까? 그의 답은 이랬습니다. 극권 통치 아래서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같다. 무슬림, 소수민족, 티베트 불교, 자유주의 지식인, 심지어 민영기업과 기업가까지 다 같다고 그는 말합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의 재난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에게도 날카롭습니다. 신자들이 우리는 그냥 잘 살면 된다. 공산당은 비판하지 말자고 하는 태도를 내 일이 아니면 높이 걸어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문제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쓰니 믿지 않는 너는 나와 대화할 자격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가정교회가 정치와에 저항하며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라고 선을 그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면 교회는 개토가 됩니다. 고립된 사회적 존재가 되고 독백식 언어만 남아 현실에 정상적으로 응답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가 하는 말을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귀에 거슬리며 남의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신앙이 없는 인권 변호사들과 언론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들이 압력과 대가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인이 더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짚은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핍박도, 죄명도, 감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짜 문제는 헌정입니다. 현대사회는 헌정이고 헌법은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와 정치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함께 사회를 이루며 도달한 합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를 믿어도 되고 레닌주의를 믿어도 되고 아무것도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합의가 헌법이고 헌법이 정치제도 안의 최고 권력입니다. 진행자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헌정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가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헌정이라는 말은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말한 근본 문제입니다. 어떤 정치 집단, 우리가 정당이라 부르는 것이 헌법 위에 있습니다. 그가 쓴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다. 그리고 그 정책 지도력은 시대에 따라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로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사회는 지금 전쟁 상태다. 그는 그 증거를 감옥에서 봤습니다. 감방에 가장 많은 사람이 다단계 사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해시는 한때 다단계가 가장 합법이던 곳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 이미 북해를 떠난 사람들까지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오늘 정책으로 합법이던 일이 내일 정책이 바뀌면 감옥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통치 계급의 입장을 법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진짜 헌법은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도달한 합의입니다. 합의에 이르면 평화로운 사회이고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이 전쟁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최대 문제가 헌정인 이유를 그는 한 단어로 말했습니다. 그 합의가 가짜다. 그는 대안도 냈습니다. 종교 입법입니다. 헌법이 이미 종교신앙의 권리를 부여했으니 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어디에 경계를 그을지 법으로 규정하라는 것입니다. 일부가 먼저 등록하게 하고 조건이 안 된 곳은 계속 존재하게 하라. 그리고 한쪽을 끌어들여 다른 쪽을 때리지 말라. 그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신분은 이렇습니다. 쪽지의 두 단어는 이제 감옥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지를 쓴 사람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아직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김명일 목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목한 것은 중국의 특수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구조였습니다. 법이 합의가 아니라 통치하는 쪽의 입장이 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이 시대에 따라 움직이면 오늘 합법이던 일이 내일 범죄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자기 자리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헌법재판소가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기자가 쓸 수 있고 진 사람이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리킨 것은 제도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도가 실제로 누구 위에 있는지였습니다. 이름이 남아있어도 순서가 바뀌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지켜봐야 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론이 먼저 정해지고 절차가 그 뒤를 따라오지 않는가? 둘째, 같은 법이 상대를 겨눌 때만 엄격해지지 않는가? 셋째, 신앙이나 사상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와 안보의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하지 않는가? 이 셋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그건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문제입니다. 시온교회 이야기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편할 때 절차를 건너뛰고 싶은 유혹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둥에서 계속 이야기해온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규칙은 힘이 없는 사람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먼저 내려놓는 쪽은 언제나 힘이 있는 쪽입니다. 8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가장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채널의 태도는 늘 같습니다. 이데올로기에는 날카롭게, 그러나 사람에게는 끝까지 따뜻하게. 남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곳은 hpcc.world입니다. 두려워 말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